로마인 이야기. 로마인은 흔히 인프라의 아버지로 불린다. 도로나 수로, 공중목욕탕, 수도, 그리고 제국 전역을 그물처럼 연결한 가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유산은 후대 문명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현대 세계가 갖춘 다양한 인프라의 기원과 운영 방식, 더 나아가 세계화를 논할 때조차 로마의 사례가 자주 언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프라라 하면 건물, 도로, 항만 등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로마가 남긴 인프라에는 독특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있었다. 군대와 자치, 세제와 기부 문화, 의료와 교육, 치안과 우편제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작동하던 시스템 또한 로마인들에게 인프라의 일부였다. 여기서는 고대 로마가 단순한 토목 기술의 발달 수준을 넘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는지 새롭게 조망해보고자 한다. 특히 로마인들이 인프라를 바라보던 시각, 인프라와 결합된 정치 사회 제도, 그리고 로마가 망한 후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로마적 교훈을 정리해본다. 인프라에 대한 로마인의 시선. 영어 단어 인프라스트럭처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에서 나온 두 단어가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프라는 하부 혹은 기반을, 스트럭투라는 구조물을 뜻한다. 즉, 로마인에게 인프라란 단순히 멋있게 지어놓은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의미했다. 시오노 나나미는 이를 몰레스 네케사리에, 즉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사업이라는 로마적 인식에서 찾았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질 좋은 물과 길, 공공목욕탕, 신전, 극장, 경기장, 원형 투기장 등 다양한 하드웨어를 하나씩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폼잡기나 권력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적 차원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종의 공공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였다. 여기에 로마식 의료제도, 조세제도, 국방, 치안, 우편, 화폐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가 결합하여 로마 사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오늘날 기준에서 보아도 국가 운영의 이상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큰 정부가 전 분야를 직접 통제하기보다 교통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깔아 자율적인 지역과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주었다. 물리적 행정적 연결이 가능해지면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로마는 이를 통해 정복지를 신속히 장악하였으며 한편으론 속주가 스스로 로마와 결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느끼게끔 유도했다. 만리장성과 로마 가도. 고대 로마의 대규모 토목 사업은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시오노 나나미는 이 두 대 사업을 수직과 수평으로 대비한다. 즉, 만리장성은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방벽이고 로마의 가도는 지중해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수평적 교통망이었다. 만리장성이 사람의 왕래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면 로마 가도는 사람의 왕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로마도 국경 일부에 방벽을 세운 적이 있다. 하지만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로마는 성벽을 쌓아 적을 차단하기보다 유사시에 빠르게 군단을 이동시킬 길을 깔아 적을 제압하는 방식을 택했다. 군용도로라는 인식은 로마 가도가 처음 만들어진 기원전 3세기부터 2세기까지 한결같았다. 그러나 이 군사 목적의 도로는 곧 평화시에도 물류의 흐름과 문화교류를 돕는 필수 기반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가도가 국가의 동맥이 되었고 가도를 중심으로 번영이 퍼져나가며 로마의 영토 확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공적인 건설과 민간 기부. 로마 공화정 시절 대규모 도로나 공공건물의 건설은 정부와 집정관의 상호 협의로 진행되었다. 이반자는 원로원에 공사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원로원은 표결을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일단 가결되면 이반자가 곧 공사의 책임자가 되어 실제 공사를 추진한다. 제정시대로 넘어간 뒤에는 황제가 이반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원로원의 검토와 승인은 변함없이 거쳤다. 즉, 최고 권력자인 황제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대규모 건설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이는 공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지켜졌다는 뜻이며 로마가 비교적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로마 인프라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민간의 기부와 헌신이다. 막대한 권세나 재산을 지닌 인물들은 다리나 도로, 공중목욕탕, 극장 같은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시민에게 기증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자리 잡았다. 이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기부 문화와 맞닿아 있는데 로마에서는 건물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기거나 기부자가 후원했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줌으로써 이러한 전통을 더욱 장려했다. 한편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영예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공공정신과 결부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진 자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공적인 목적에 쓰고 사회는 그 기여를 기억해줌으로써 또 다른 기부를 유도하는 선순환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완벽에 가까운 도로망. 로마인들이 남긴 대표적인 도로인 아피아 가도는 기원전 312년에 착공되어 브린디시까지 이어졌고
같은 시기에 플라미니아 가도, 포플로니아 가도 등이 속속 연결되었다. 도로 폭도 매우 넓어서 가운데 4m 정도의 마름도를 깔아 마차가 왕복 통행할 수 있게 했고 양옆으로 또 3m씩 인도를 확보해 총 10m에 달했다. 건설 기술도 놀라웠지만 이 도로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행정 군사 시스템도 대단했다. 특히 5세기 서유럽에서 로마 제국이 이미 멸망한 뒤에도 말이나 마차를 타고 로마 가도를 달리는 것이 19세기 중반 철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었다고 전해진다. 가도는 애초에 군단의 빠른 이동을 위해 설계되었다. 로마는 정복지에 상주군을 많이 두기보다 중심지에서 필요할 때 군대를 출동시킴으로써 통치를 유지하려 했다. 로마에서 출발해 적대 세력이 있는 곳까지 곧바로 군단이 이동할 수 있어야 했고 이를 위한 안정적이고 빠른 길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가도가 보급로나 교류 통로로도 사용되면서 군사 목적 외의 상업, 정치, 문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상인들은 도로를 통해 제국 전역을 누볐고 로마의 식민지들은 자발적으로 로마 인프라를 활용해 번영을 누리게 됐다. 또한 이 통로를 통해 지방 자치 세력, 다양한 문화권, 그리고 로마 중심부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로마는 속주들의 종교나 문화에 간섭하기보다 로마와 함께하면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전략을 썼다. 이처럼 무력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고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동화 정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은 정부와 효율적 징세, 팍스 로마나 시기를 흔히 고대 세계의 황금기라 부른다. 이는 단순히 전쟁이 적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로마가 비교적 안정적인 치안과 질서를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국 곳곳에 깔린 가도와 강력한 행정력, 군사적 억제력이 있었고 동시에 작은 정부와도 같은 운영 원리가 작동했다. 로마가 실제로 작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모든 지역을 직접 통제하지 않았다. 병력이 20만 명 수준에 머물렀지만 필요할 때 어디든 지원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었다. 또 세제도 단순하고 세율이 낮았다. 속주 세금은 대체로 10%, 관세는 20%, 소비세는 1% 수준이었다고 한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낮은 숫자지만 당시 로마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잡세를 과도하게 늘려 반란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었고 속주에도 큰 자치권을 부여해 스스로 번영하도록 했다. 이는 후대 미국 등에서 연방주의를 운용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목욕과 물, 로마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프라는 수로와 목욕 문화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깨끗한 물 공급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 로마인들은 산맥이나 계곡 등에서 솟아나는 물을 먼 거리에서 끌어오기 위해 거대한 교각 형태의 수로를 지었다. 아피아 수로, 아그리파가 건설한 수로 등 다양한 공사가 진행됐으며 공급되는 물은 원칙적으로 공공미 몫이 60% 이상이었다고 전해진다. 개인이 집까지 물을 끌어쓰고 싶다면 일정 금액을 내고 수인을 받아야 했지만 길거리에 설치된 공동수도는 누구나가 이용 가능했다.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로마에는 거대한 공중목욕탕이 곳곳에 세워졌다. 상하층 구분 없이 함께 벌거벗고 목욕하는 문화였지만 이는 로마인들에게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권력이 막강한 황제와 평민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모임을 갖기도 했으며 때로는 황제 자체가 목욕탕 건립 비용을 대대적으로 기부해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물과 관련된 인프라는 로마 도시의 생활 수준을 크게 높였고 중세 이전에는 대규모 전염병이 덜 창궐했던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7. 시저의 교육 의료 정책. 로마의 인프라는 도로나 수도 같은 물리적 자산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카이사르가 펼쳤던 교육과 의료 정책이다. 카이사르는 의료나 교육을 국가가 직접 전담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었다. 그 구체적 방법 중 하나가 로마 시민권 부여였다. 기원전 46년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활동하는 의사와 교사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여 이들이 합법적으로 안정적인 신분을 누리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의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공립병원이나 공립학교를 세워 독점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일정한 우대책을 통해 사적인 공급을 촉진한다는 현대적 아이디어에 가깝다. 물론 시대적 한계가 있었겠지만 적어도 당시 기준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고방식이었다. 이처럼 로마는 다양한 방면에서 공공과 시장, 국가와 시민이 균형을 이루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8. 팍스 로마나의 몰락과 중세 마뭇기 이처럼 로마의 제도와 인프라는 당시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달했다. 그러나 4세기 말부터 로마 제국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치안과 질서를 상징하던 팍스 로마나는 무너지고 만다. 이른바 암흑의 중세가 도래했을 때 먼저 붕괴된 것은 바로 로마가 깔아둔 광활한 도로망이었다. 봉건 영주들은 각 구간을 장악해 통행세를 매겼고 교통로는 끊기거나 파손되었다. 운송과 무역이 멈춰버리자 경제는 정체되고 기술과 문화 교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중세 유럽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로마 시절의 원형 경기장, 공중목욕탕, 거대한 건축물들이 소유자 없는 폐허로 남기도 했고 한때 깨끗한 물을 공급하던 수로 역시 방치되거나 파괴되어 그 기능을 잃었다. 사람들은 지역에 갇혀 작은 군벌에게 의지해야 했고 이는 다시 왕래의 단절, 경제 침체, 문화 후퇴라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인류가 로마 시대와 비슷한 수준의 인적 물적 교류 규모를 회복하기까지는 중세 말 또는 르네상스 시기를 기다려야만 했다고 할 정도다. 9. 로마적 세계화와 현대의 시사점. 일부 학자들은 로마 제국을 최초로 세계화를 달성한 사례로 보기도 한다. 이민족 출신을 차별하지 않고 인재로 등용하거나 지방의 자치권을 널리 허용하는 운영 원칙, 로마에 순응하는 한 종교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준 관용 등이 그것이다. 카이사르 이후에도 황제들은 제국 전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여 행정을 맡겼으며 로마에서 개발된 기술 제도를 각 속주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장려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로마의 인프라 정책은 자유로운 교류와 네트워킹이 어떻게 거대한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가도와 우편 제도, 치안을 바탕으로 물류와 정보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교차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오늘날 복잡하게 얽힌 세계화의 문제도 로마의 사례에서 적지 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10. 로마의 인프라가 주는 5가지 교훈. 정리하자면 로마의 인프라와 그 운영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국가나 기업 혹은 지역 공동체를 경영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로마인들에게 인프라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었다. 시대가 바뀌면 필요한 인프라도 달라진다. 이제는 도로나 수도보다 정보 인프라, 지식 인프라 등이 중요해졌다. 로마처럼 필요와 효율을 중심에 두고 해당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은 국가가 주도하되 동시에 기부와 민간 자본, 그리고 군대를 활용하는 다층적 방식이 로마에서 흔했다. 현대도 공공민간 협력 등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운영한다. 중요한 것은 공익을 위해 민간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이다. 로마는 무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효율이 높은 곳부터 도로를 깔았다. 재정 상태가 양호하니 군사나 문화 인프라에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인프라 확충은 예산 제한 속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 기념비적 사업보다 실질적 필요와 효과가 큰 부문을 먼저 지원하는 로마의 방식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시저가 교육과 의료 분야에 취했던 방식은 단순히 국가가 직접 서비스한다는 틀을 넘어 민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었다. 현대의 공공기관을 통한 일괄 공급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종종 본다. 로마처럼 시장 원리와 공공이익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부와 자선, 그리고 기억하는 사회. 로마인들은 시설에 기부자의 이름을 붙여 기리는 전통을 세웠고 이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했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도 기부와 자선에 대한 존경과 기억은 중요한 문화적 동력이 된다. 우리 사회도 공공재 건설에 헌신한 개인과 기업을 명예롭게 기억하고 대우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기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